녹화를 시작합니다. 어디가 그랬냐? 입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뭐 있었지? 첫 번째 1순위가 뭐였지? 전자 껍질 수라고 그랬죠? 전자 껍질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자 개수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유효핵 전하의 값 ZEFF 값. 이것이 클수록 원자의 사이즈는 줄어들죠. ZEFF 값이 클수록 원자의 사이즈는 입자의 사이즈는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순위와 2순위가 같은 경우 전자 껍질 수도 같고 또 뭐 양성자 개수도 같으면 전자 간의 반발력, 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사이즈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자의 사이즈와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이런 그림이죠.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이유가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같은 주기에서는 사이즈가 예를 들면 이 주기 152 피코메타에서 112, 98, 90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점점 줄어들고 있지? 유효핵 전하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핵 전하의 값은 ZEFF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 ZEFF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가리움 상수를 우리가 직접 대입을 해야 되지만, 가리움 상수 값을 우리가 다루기는 아직 그 교과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ZEFF 값을 계산하는 근사값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Z 유효핵 전하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Z-S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Z는 뭐였지? 양성자 수라고 했어요. 양성자 수고, S는 뭐였지? 이제 근사값이죠. 근사값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S는 뭐였습니까? 핵심부 전자의 수다. 네,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핵심부 전자의 수. 그래서 이제 ZEFF 값이 커지면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사이즈는 작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ZEF의 값을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양성자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자 개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사이즈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리튬의 사이즈라면 뭐 베릴륨, 풍소, 탄소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요 리튬의 요 ZEFF 값을 어떻게 계산하죠? 리튬의 ZEFF 값은 요 원자번 몇 번이지? 3번입니다. 3에서 빼주기를. 리튬의 핵심부 전자는 몇 개죠?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 말고
최각전자 안쪽에 있는 거, 핵심 부전자. 핵에 가까이 있는 거. 두 개죠? 이렇게 해서 이제 1 이렇게 나오죠. A의 ZEF의 값은 얼마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베릴륨은 원자분 몇 번이지? 4번. 4에서 빼주기를. 베릴륨의 핵심 부전자는 몇 개지?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얼마야? 2. 이 베릴륨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핵이 베릴륨에 이제 정중앙에 핵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양자 수 1인 전자 껍질. N은 전자가 몇 개 있죠? 두 개지. 맞다 그래요? 주양자 수 2인 전자 껍질에는 전자 몇 개 있을까? 두 개 있겠죠.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 베릴륨의 그 전자 분포 상태를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오비탈.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비탈로 이 베릴륨의 원자핵 주위의 전자 분포 상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s2, 2s2 이렇게 나타낸다. 그죠? 그럼 1s2라고 하는 것은 K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볼 수 있고, 2s2라고 하는 것은 L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죠. 그러면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죠. 최외각 전자. 요 두 개가 핵심 부전자죠. 핵심 부전자. 그러면 양성자 개수가 여기에 이제 4개가 있겠죠. 4개가 있어요. 4에서 핵심 부전자를 빼야지. 붕소는 어떻게 되지? 붕소. 이 붕소의 ZEFF 값은 붕소의 ZEF의 값은 얘가 원자번호가 5번이잖아요. 5번이기 때문에 5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2를 빼야 돼. 그럼 얼마야? 3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이 ZEF의 그러니까 유효핵 전하의 값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 요 ZEF의 값의 이 변화를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리배, 붕탄, 질산, 플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유효핵 전하의 값이 커지고 있다. 유효핵 전하의 값이 뭐였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정도죠. 유효핵 전하의 값.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정도. 여기. 용어를 정확히 정의를 알아야 돼요. 유효핵 전하의 값이 뭐냐? 여기 이제 유효핵 전하 또는 뭐 전하의 값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용어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정도죠.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원자과 전자는 뭐 최외각 전자죠.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정도.
인력의 정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인력이 커지면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지. 그럼 이제 이 주기를 보시면 이렇게 요 유효액 전하의 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즈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리튬 바로 밑에 있는 여기 11번인 나트륨의 유효액 전하의 값은 얼마일까? 그럼 나트륨을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전자 분포 상태를 또 이 나트륨의 전자 분포 상태를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또 나타내 볼 필요가 있지. 그죠? 그러면 이제 A하고 A를 한번 또 나타내 보시면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11번 나트륨.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봅시다. 넘버 원. 그러니까 K 전자 껍질이죠. 두 개가 있을 거고. 넘버 2, 주양자수 2인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존재할까? 8개 있을 것이고. 넘버 3, 얘는 이제 총 전자가 11개이기 때문에 여기 몇 개 있어요? 1개. 이게 원자가 전자죠. 그죠? 원자가 전자. 리튬도 아까 보면 이 리튬도 아까 어디 있지? 리튬도 여기 보시면 이제 2개, 1개거든요. 똑같아요. 2개, 1개. 그러니까 리튬의 원자과 전자나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2개의 ZeFF 값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1이거든. 예, 한번 조금 다시 하고요. 이제 요건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 이거를 이제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1s 2, 2s 2, 2pl 6, 3s 1 이런 식으로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K전자 껍질이고 얘는 L전자 껍질. 넘버 2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8개고 K전자 껍질 넘버 1 주양자수 1인 전자 껍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M전자 껍질 넘버 3인 주양자수에 존재하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최각 전자가 1개지. 그죠? 그러면 이 나트륨의 유효핵 전하의 값을 계산해 보면 양성자 개수가 11개거든. 그러니까 11 마이너스 핵심부 전자는 이 원자과 전자 말고 안쪽에 있는 거. 그럼 이렇게 하니까 10개야. 그러니까 얼마야? 1이거든. 똑같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유효액 전하의 값은 똑같이 1이야. 그런데 요 리튬은 양성자가 3개고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야. 얘가 양성자가 더 많아. 유효액 전하의 값은 똑같은데 얘보다 양성자가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요 리튬의 유효액 전하하고 나트륨의 유효액 전하 값을 비교하면 나트륨이 좀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양성자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효액 전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의 정도고 인력의 정도가 커지면 사이즈는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효액 전하의 값의 주기성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유효액 전하의 주기성. 왜냐하면 요것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결정이 되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 리베, 붕탄, 젤산, 플레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리튬과 나트륨이 좀 더 크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이
유효액 전하의 값, 양성자 빼기 핵심부 전자수는 동일하지만 이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이 양성자 개수가 조금 많으므로 ZEF에는 조금 증가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액 전하의 주기성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주기성을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웠어요.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고, 요거 하나 알아줘야 되고, 두 번째, 물론 이것도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이 ZEFF 값의 주기성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ZEFF 값의 주기성은 같은 주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 계산을 요 ZEF 값의 근사값을 계산해 보니까 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효핵 전하의 주기성은 커지고 있어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그리고 얘는 같은 족, 얘들은 같은 족이죠. 리나, 배마, 풍알, 탄규, 지린, 상황, 불염, 헬레, 네아 이런 식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유효액 전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의 정도이기 때문에 인력의 정도가 커지면 사이즈는 작아진다. 인력이 강하면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커지면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사이즈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여기 유효액 전하,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 전하 값의 이런 그래프를 하나 두고 잘 봐두시고요.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조금 증가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너? 알았어요.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이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 원자 반지름이 같은 주기에서는 작아진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유효핵 전하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순위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이 CL과 CL 음이온,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누가 사이즈가 더 클까? 이제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17번이고 똑같이 17번입니다. 그죠? 그럼 얘도 2, 8, 7이죠. 얘는 근데 2, 8, 8이거든. 그죠? 자, 전자껍질 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아요. 그 다음에 2순위 양성자 개수 17개, 17개 똑같아요. 근데 3순위가 달라. 얘는 7개고 얘는 8개야. 그 전자 간의 반발력이 누가 더 클까? 얘가 크겠지. 그래서 사이즈는 얘가 더 크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이제 하나 좀 전번에 설명 안 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정의를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비탈은 원자 내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적 분포 또는 공간을 나타내는 함수다. 그 함수의 모형이 구형이 있고요.
R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다. 구형은 S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팔자 모형은 P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그 구형과 팔자 모양을 혼합한 걸 이제 D 오비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자의 위치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계산하여 나타낸 확률 밀도로 나타낸 공간이 바로 오비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구형을 S오비탈이라고 그래요. S오비탈. 그럼 S오비탈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네 가지 양자수 넘버로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원자 모형인데, 그럼 S오비탈은 방향자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0이야. 방향자수는 0이고, P오비탈은 방향자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그 현대 원자 모형은 네 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전자들의 분포를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자 껍질을 주양자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껍질 내에 있는 껍질 내에서 어떤 그 전자들의 확률적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이거를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를 다른 말로 부양자수, 궤도양자수, 뭐 각양자수 이래요. 그래서 S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넘버니까 0이야. P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얼마지? 1이고요. D오비탈의 방향자수는 2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P오비탈은 또 그 에너지 크기 같은 오비탈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기양자수라고 하지. 그래서 P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자기양자수는 -1에서 1까지 3개의 자기양자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을 우리는 이제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스핀 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오비탈에 들어있는 방향이 다른 전자를 우리가 나타내는 숫자, 이걸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핀 양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전자들의 분포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럼 그 네 가지 양자수가 뭐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전자들의 분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보시면, 자, 우리가 원자번호 몇 번이죠? 20번. 20번인 칼슘의 칼슘이 가지고 있는 중성 원자, 칼슘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들을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라.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현대 원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20번 칼슘을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제 나중에 얘를 한번 연습해 보고요. 자, 그럼 칼슘이 가지고 있는, 칼슘은 전자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20개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20개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1s2, 2s2, 2pl 6, 3s2, 3pl 6. 3p 다음에 뭐지? 에너지 준위. 3p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 3d냐? 4s 이렇게 나타내요. 4s2 이렇게 하면 오늘날의 그 원자 모형에 따른 칼슘의 전자 분포 상황이에요. 그렇죠? 요거 이제 K 전자 껍질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 이제 주양자수 넘버 1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2개고,
여기 지금 칼슘의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의 전자 분포 상황을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야. 자, 그럼 이거 넘버 2 전자 껍질, 얘는 넘버 3 주양자 수 3인 이 전자 껍질 내에 오비탈의 모양이 S, P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고 거기에 2개, 6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건 넘버 4 주양자 수 4인 전자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칼슘을 나타내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바닥 상태.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넘버 1에서는 이 S 오비탈만 존재하는데, 이 S 오비탈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S 오비탈은 숫자로 얼마지? 0이죠. S 오비탈은 방향자수 0을 갖는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얘도 숫자로 넘버 2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방향자수 S 오비탈, P 오비탈이 있어요. S 오비탈은 방향자수로 0이죠. 0이고 P 오비탈은 방향자수가 몇 개 있죠? 방향자수가 1이죠. 방향자수 1입니다. 1. 방향자수 1로 나타내고요. 그다음 P 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또 3개의 자기양자수가 있어요.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 이거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이건 자기양자수. 그죠? 이거는 방향자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P 오비탈은 이제 방향자수가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방향자수 1에 또 다른 3개의 어떤 그 자기양자수를 가질 수 있어요.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 방향성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까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양자수, 방향자수, 얘는 주양자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한번 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S 오비탈, 여기 한번 S 오비탈을 그냥 직사각형 하나로 표시합니다. S 오비탈에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2분의 1. 요걸 갖다가 숫자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걸 스핀 양자수 이래요. 네? 스핀 양자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의 기호를 이용해서 또 오비탈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양자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다녀오세요. 자, 그 다음에 가려막기 효과가 있어요. 이 가려막기 효과는 이제 그 핵심부 전자들이 가려막기 효과를 나타내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보다 핵심부에 있는 얘네들이 인력을 갖다가 핵과의 인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13번 알루미늄. 13번 알루미늄의 이 전자 분포 상태를 갖다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보라 그러면 2개 있고요. K껍질에. K껍질은 넘버 1, 주양자수가 1인 것이죠. L은 넘버 2 이렇게 보시면 되고.
8개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개 있어요. 뭐 3개. M전자 껍질의 넘버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양성자가 이제 13개가 있죠? 13개 있어요. 그러면 이 13개하고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그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인력을 약화시키는 놈들이 있어요. 이 인력을 약화시킨 놈들이 이 핵심부 전자들이 인력을 약화시키죠. 물론 또 여기 3개를 이렇게 한번 이거 하나, 예? 하나, 둘, 여기 3개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딱 해요. 그죠? 그래서 양성자고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인력을 약화시키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핵심부 전자들이죠. 물론 옆에 있는 전자들도 그 인력을 약화시키긴 해요. 옆에 있는 전자들도. 만약에 얘하고 이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와 핵과의 인력을 약화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얘네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죠. 메이저. 얘네들 옆에 있는 놈들은 마이너지. 그래서 이제 이 핵심부에 있는 전자들과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핵과의 인력의 정도를 가로막고 있죠. 이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쉘딩 이펙트. 핵심부 전자가 더 메이저고 그 다음에 같은 껍질 얘네들 주변에 있는 얘네들은 마이너야. 마이너. 이 마이너 가려막기 효과를 가져오는 마이너. 얘네들은 마이너지. 핵과의 인력을 가로막는 효과. 이것이 이제 가려막기 효과지. 그러니까 가려막기 쉘딩 이펙트가 뭐냐라고 하면 다전자 원자에서 다른 전자들이 원자 핵의 양전하를 가리죠.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의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다. 이 감소하는 원래 핵과 전자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인력의 정도를 가로막아 버리지. 그래서 이제 메이저인 전자는 핵심부 전자들이고 주변에 있는 전자들도 어느 정도는 가려막기 효과를 가지고 있죠.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온화 에너지 값, 이온화 에너지를 정리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자, 그다음에 하나 좀 알아둘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만약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지? 한 개지. 그 한 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2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3인 전자 껍질에 있는 경우 2로 떨어질 수 있고, 4에서 2로 떨어질 수 있고, 5에서 2로 떨어지고, 6에서 2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만 에너지로 환산하면, 또 파장으로 환산하면, 이 경우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만. 물론 7에서 2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파장으로 계산하면 이미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656, 434, 480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에 410 나노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은 이 4가지 영역, 그러니까 6에서 2로 떨어질 때, 5에서 2로, 4에서 2로, 3에서 2로 떨어질 때만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유리방정관에 수소 기체를 넣어요. 그러면 음극선 이제 전자가 음극선이 튀어나오겠죠. 음극선이 수소 기체 H2와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극선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음극선이 유리방정관에 수소 H2를 넣으면
이 음극선이 H2와 충돌합니다. 이게 충돌해요. 음극선이 유리방정관에 수소 기체를 넣으면 이 음극선이 H2와 충돌을 합니다. 음극선은 어디서 어디로 가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요. 음극선이 H2와 충돌하죠. 그럼 H2가 어떻게 변하냐면 H 원자, H 스타 이렇게 변해요. H 스타로 변해요. 예, 2가 H 스타로 변한다는 것은 H 스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자가 넘버 2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의 전자가 넘버 2에 있을 수도 있고 넘버 3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많은 H 스타지. 왜냐하면 1모를 넣었다면 1모. H2 1모를 넣으면 H2도 6 곱하기 10에 23개가 있어요. 그럼 1몰도 넣으면 그 1몰이 H2하고 충돌했을 때 다양한 H 스타가 나와요. 다양한 H 스타가. 근데 이 다양한 H 스타가 이제 H로로 떨어질 수 있어요. H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낮은 전자 껍질로. 그러면 2에서 1로 떨어질 수 있고 3에서 1로, 4에서 1로 또는 3에서 2로, 4에서 2로, 5에서 2로 다양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발머 계열, 파생 계열, 또 뭐지? 라이논 계열의 빛이 방출돼서 스펙트럼 상에서 스크린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됐죠? 아무래도 그 이온화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거죠. 자, 우리가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 있죠? 한 개 있어요. 이 한 개를 무한대 껍질로 보내버려.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만약에 수소 원자의 전자 한 개 있는데 넘버 1 전자 껍질이 있다 합시다. 이 넘버 1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전자 껍질로 넘겨버려. 그러면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가 이제 핵과 인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돼버리죠.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느냐? 넘버 1 전자 껍질의 에너지와 무한대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를 하면 넘버 1에 있던 전자를 완전히 이 무한대 전자 껍질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를 떼어낼 수 있겠구나. 수소 원자에서.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버 1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전자 껍질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또 나름대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요 오비탈의 정의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비탈을 우리가 숫자로 방향자 수다라고 하는 걸로 그 수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오케이.